와이러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더운 최고로 덥다는 37도의 체감온도를 느끼게 하는 그런 후덥지근한 무더운 날입니다. 대표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이고.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뭐 휴가 있습니까? 나라가 빠인데. 네, 저도 휴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예. 휴가를 갈 마음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매우 걱정되시죠? 예. 이거 뭐, 휴가를, 뭐 사실 휴가도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휴가를 갈 만큼 여유가 없죠. 네. 네. 이번 주간은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들은 국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국제 문제들을 좀 다루고 나머지 후반부는 국내 문제를 다루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일본 상황입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한일협정 1965년도 예.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참 많은 분들이 애국자들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바로 그 한일 비준 반대 예.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대표님도 참여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그 한일 협정을 두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이번 한일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자, 이 한일 사태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 가지고 예.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아마 지금 그러다가는 결국은 북한에도 아직 그런 배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주변 동남아국이라든지 일본이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에게서 갑자기 몰려오는 그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거기에 대단히 꽂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표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제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났는데, 네. 이제는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로서는 1965년 한일협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민족사로 볼 때는 굴욕적이고, 네.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그 한일회담이었다 하는 건 부인할 수 없고, 또 근대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나마 일본의 그 돈으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5억 불 그 돈으로 근대화하는데 많이 그 도움이 됐다. 뭐 공장도 짓고 도로도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지금의 이제 다시 그것을 되뇌어 봐야 되는데 2019년 오늘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이 그래 우리가 그 당시에 5억 불 준 것이 당신네들 나라를 그 근대화하는 데 산업하는 데 도움이 됐지 않느냐 요 점을 강조하고 그때 그것이 끝났다. 요렇게 강조하는 거고 우리 입장 그거는 뒤로 두고 그 소위 말하는 민족사적으로서 우리는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일 간에 영원히 이게 타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민족사적인 그런 일제관계를 중요시하는 거고 일본은 경제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우리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수긍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가 침략했던 동남아 여러 나라 식민지를 지배했던 각 나라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경제는 그렇다 치고 과거에 당신네들이 우리를 침략한 거 이건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거는 언제든지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 막 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네. 이걸 또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어느 한 주장이 양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거는 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네. 지금 국면이 아무래도 한 달간 이제 한일 간 싸워 보니까 네. 역시 이건 정치 외교적으로 풀 문제고 양국의 자존심은 그대로 두고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으로 지금 뭐 거의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베도 얘기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인 조약 약속을 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죠. 1905년으로 지금부터 114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테프트라는 말하자면 미국의 국무장관, 가스라 테프트, 가스라 그리고 이제 일본 가스라가 이제 필리핀은 미국이 먹을게, 조선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본에게 국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부터 대동아 공영을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한국을 합방시키고 아시아존 동남아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뭐 전체적으로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6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우리에게 5억 불 그것도 다 현금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기계라든지 뭐 쓰든 장비 오래된 걸 일본은 상품 용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온 게 아니고 물론 그걸로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하는 것은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독일은 전후에 주변 국가에게 2차 대전 후에 750억 불을 배상했습니다. 필리핀에게는 짧은 기간을 지배했지만 6억 불을 배상했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일본이 결코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원수고 적이고 아직까지도 방한 반일 감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회담 자체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을 이기려면은 대표님께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일본을 이기자 오늘 보다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뭐 한국이 이깁니다. 일본을 이깁니다. 그러고요. 대통령은 뭐 북한하고 무슨 평화 경제를 하면 이길 수 있다. 대표님은 그런 문제들을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일본을 극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를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해갖고 완전히 폭망하게 하기 전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이 시대에서 어느 한 나라를 완전히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소위 세 가지 부품 소재 규제하고 백색국가 제외하고 타격을 줬으니까 우리도 타격을 주겠다 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 담당한 사람들이 하나는 관제민족주의를 고창하는 겁니다. 이 관제민족주의는 함정이 있습니다. 1900 연대 초기가 1800년대 말 이때는 관제민족주의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일어났지만은 우리 일제 때 민족주의는 관제민족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인데 지금의 대통령부터
일으키는 대통령 뭐 이순신을 이야기하고 뭐 또 죽창갈 이야기하고 의병을 이야기하고 뭐 또 국제보상운동을 이야기하고 무슨 뭐 일본의 일장기를 없애고 무슨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뭐 일본 여행을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정권이 그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여당 국회의원에 이렇게까지 이걸 자꾸 부추기잖아요. 네. 이런 건 관제민족주의입니다. 네. 이 관제민족주의는 정권의 주체가 허약하거나 네. 정권의 주체가 무능할 때 네.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네. 국민을 선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실체를 금방 압니다. 그 함정. 네. 관제민족주의 함정이 정권이 자기네들이 무는 걸 덮으려고 하는 거구나. 네. 금방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정말로 민족주의가 일어났을 것 같으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80, 90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40%에서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제민족주의 함정은 정권의 무능과 그들이 지혜가 없음을 무지를 덮으려고 하는 일종의 대중선동,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국은 정권으로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부가 관제민족주의는 정권에 도움이 안 되고 네.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냥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애국운동 그건 뭐 그냥 막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전국의 기초단체장이 무슨 160명이나 나서서 무슨 불매운동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설쳐서 하는 건 이건 관제민족주의입니다. 네. 정권의 하수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안 하고 네. 일본과의 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소미아 폐기입니다. 네. 한일 간 국방정보 방위 정보 조약이지 않습니까? 네. 지소미아라 하는 거.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폐기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카드다. 네. 이렇게 일본의 급소를 치르는 거다. 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강적들에 나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게 카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요. 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 수집 위성기가 5기가 있고 네. 지상 레이더가 4기 네. 조기 경보기가 17대 네. 그러니까 정보 수집 능력은 일본이 월등합니다. 네. 다만 정보 분석 능력은 우리가 좀 낮죠. 그건 지리적으로 우리가 네. 북한하고 아무래도 맞대어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지소미아라는 것이 정보 수집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 분석은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뭐 폐기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게 일본에 타격을 주는 카드가 나는 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내거는 거는 그는 잘못하면 자살골이 될 수가 있다. 북한의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예, 네. 자살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일, 네. 즉 한미 동맹보다가 네. 미일 동맹을 네. 더 우선합니다. 네.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의 전략을 미국과 한국의 동맹, 미국과 일본의 동맹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미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우선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정보의 교환의 문제인데 한국이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가 확고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정보 관계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본의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는 것이 그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예. 근데 그 폐기한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그것이 큰 무기가 되지 않는다. 예.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입니다. 여당들은 한심하게 무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은 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둥, 또 일본은 필망한다는 둥, 그리고 뭐 45조 원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무역 분쟁과 관련한 백색 국가 이렇게 해제에 관련해서 45조 원을 들여가지고 탈일본 정책을 쓰겠다는 둥, 뭐 평화적 경제를 한다는 등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핵심적인 부품 또는 그런 것들이 약 1000가지가 넘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또 지금 핵심 부품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의존하는 것에 한 50%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여당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망하면 핑계를 일본에다 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제민족주의를 하지 말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을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해결하지 않고 지금 내걸은 프랑카드가 일본을 이기자 뭐 물건 팔지 말자 뭐 이러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GDP 개념으로 보면요 5배 많습니다. 그렇죠. GDP는 5배, 인구는 2.5배인데요. 이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일본도 경제적으로 다소 타격은 받지요. 뭐 경제 전쟁이라는 게 우리만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좀 받기는 하는데 그러나 크게 이제 보면 결국 한 달간의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난 한 달 동안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코스닥은 5년 만에 최하다, 코스피는 3년 만에 최하다, 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일본의 니케이는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여당이 주장대로 말하면 일본도 곧 망해야 되고 일본도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려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은 우리는 완전 1200대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돈에 25만 3천 선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우리 경제는 완전히 정말 이게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저 증시에서 뭐 75조니 뭐 100조니 뭐 이게 증발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본은 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한다, 무슨 일본에 여행을 안 간다, 그래갖고 일본 경제가 지금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여히 큰 소리만 쳐갖고 일본도 뭐 금방 망한다, 뭐 일본도 손해본다, 뭐 일본도 손해는 보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볼 때 이 경제 전쟁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오래 가면 결국은 더 손해보는 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연히 이걸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서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이게 반일 일본과 전쟁 프리미엄으로 끌고 나가면 내년 선거에 이긴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결국은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서 정권에 유리한 것만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정부 여당이 뭐 그 일반 국민들이야 뭐 애국 상품 뭐 이용 운동하고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하고 뭐 일본 안각 운동하고 그거는 양심적인 애국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그건 맡겨두고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일본과 협상하고 타협해갖고 정치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데 정부 여당이 집권당이 총력을 기울여야지 자꾸 일본하고 싸운다고 하는 그런 것만 해갖고는 나라가 매우 어려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게 말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무슨 이익이 된다는 등 헛소리로 지난번에 보고서가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본은 이 일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뭐 친일이다 또는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라를 망치느냐 나라를 구하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국이냐 구국이냐. 지금 여당이 하는 짓들은 망국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일본을 이기려면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 원자력 핵심 기술, 바로 이 방패물에 대한 기술, 지금 내년에 이제 일본에서 국제 경기 월드컵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올림픽. 그러니까 일본의 이 올림픽 때문에 미국에서도 걱정 많다. 그 방사능 유출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원전 10개 중에서 6개가 파기가 되고 거기에 방사능 물질, 오염 물질들이 태평양 바다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알고 있고, 야, 우리한테 그런데도 후쿠시마 그 수산품을 우리 털어 사라고 하는 일본.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압제할 수 있고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국이 됐을 때 일본도 물릴 수 있는 거고 그 길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의 문제. 일본 가서 단 수행이 회담에서 8주 동안 악수만 했다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정부 여당 대통령 정신 차리고 일본을 가시든지 부르든지 만나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한일 간의 갈등이 오래되면 미국도 별로 좋지 않죠. 한미일 안보에서 미국이 좋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중재를 적극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 미일 동맹이 미한 동맹보다가 우선한다고 하는 입장을 이번에 분명히 밝혀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의 속셈을 이번에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꾸 이걸 오래 끌고 가면 이롭다. 이건 뭐 정권은 이로울는지 모르지만은 나라는 매우 어려워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민주당만 금년 연말까지 금년까지 이걸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도 금년 연말에 중요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고 개헌선을 확보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사태를 금년 연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끌고 가면 일본이 허둥댄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본도 내심으로 아베가 금년 연말까지 이걸 끌고 가서 중요한 해산하고 총선거하고 개헌선 확보하겠다. 여기에 한일 이 갈등 전략이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 이 판단을 아베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걸 오래 끌어가서 자기네들이 전략에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연말까지 끌고 가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현재 이 경제 상태가 연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8, 9, 10, 11, 12 앞으로 4개월 동안 이것이 더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짐작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타령 그만하고 그건 뭐 우리가 할 텐데 우리 국민들에게 맡기고 일본하고 아베하고 협상할 그럴 지혜를 짜세요. 그게 중요해요. 한미일 견고한 자유주의 동맹에서 북중러를 견제해 왔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하고만 지나치게 노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하고 그리고 미국이 화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미 일본하고 미국이 한 패거리가 된 것은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 직전에 AJO 라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알루시한 거죠.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선을 연결하는 그런 그 방어선을 한국을 제외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국제 정치는 국가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쁜 나라라는 건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죠. 110년 전부터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쁜 나라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하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주요 국면에는 항상 일본 편을 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북한이 또 최근에 예. 뭐 아주 최근 뭐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5발이나 이렇게 예.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5시 부근에 발사를 했는데 이 북한은 요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오늘 5번째 네. 발사를 했는데 그들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그거죠. 한미훈련. 네. 그거 너희들 북침 훈련하는 것 아니냐. 네. 어? 네. 그 우리나라 완전히 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훈련 아니냐. 네. 그런데 너희들이 훈련하는데 왜 우리는 미사일 쏘는 거는 우리 자체 훈련이다. 네. 근데 그걸 왜 가지고 시비 거냐. 네. 북한의 태도는 이런 거죠. 네. 그런 건데 그 한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북한을 겨냥한 훈련, 뭐 북한을 침략하는 그런 훈련이라기보다가 대한민국의 수호죠. 네. 방어죠. 네. 이제 방어 훈련인데.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걸 갖고 아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북한이 그 오판하는 게 하나 있죠. 네. 지금 북한이 그렇게 뭐 5차례나 벌써 오늘까지 5차례나 탄도미사일 훈련을 하고 그들이 내부 자기네들 말따나 자기네들 체제 수호를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은 네. 나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네.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을 침략한다는 의도가 일으키면 네. 지금 미군이요. 네. 한반도에 진강 배치할 수 있는 것이 70만 명입니다. 네. 미국 선박이 160척입니다. 네. 미국 비행기가 2,000대입니다. 네. 이게 일단 유사시에 한국에 네. 배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매우 관계를 잘 가져야 한 이유도 이러한 일단 유사시에 미 군사력의 배치가 일본의 경로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나 미군이 그 스텔스기지 않습니까? 네. 스텔스 A. 네. 네. 이거 4대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텔스기 4대면요, 순식간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전역을.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잠재해 있는 그런 군사력, 무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저렇게 자꾸 탄도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협박이죠. 네. 이제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노리려고 한 그런 협박인데, 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네. 비록 그게 협박이라 하더라도 돌발사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네. 분당국이라고 하는 네. 거는 네. 뭐 아주 소소한 문제, 그야말로 군사 분계선에 초병들까지의 다툼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화를 전개하는데 지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보력은 심하게 훼손시키는 거죠. 네. 예? 네.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네. 또 훼손시키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완전히 이 정부에 대해서 절망감을 갖게 만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들 목적에 의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목적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응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지요. 아까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 대통령의 외교력, 정치력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 북한을 보면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일국 대표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하나의 그 위협적인 어떤 시위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카드도 없고 자기가 평소에 한반도 운전자로를 얘기했잖아요. 중재자, 운전자. 자기가 무슨 어디에 운전을 하고 어디에 중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경제 폭망에 이어서 안보는 말할 것도 없이 불안합니다. 지금 근데 미국이 조금 약간의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그렇습니다. 해도, 네. 지금 미국이 이제 북한 그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이제 미국 문제로 넘어가면, 네. 미국이 5번이나 탄도미사일을 쏜데도 미국은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에게. 그죠? 멀리 안 가는 거다. 그 멀리 안 가는 거다. 그냥 네. 뭐 자기네들 저끼리 하는 거다. 뭐 네. 미국이 이렇게 분명히 대남 협박이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이라는 걸 알면서 동맹국이 협박을 당하면 미국이 발칵하고 북한에 대해 대응을 할 법한데 네. 왜 그러면 미국은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도 오불관언이지. 네. 그건 하느냐. 네. 저는 미국이 북한이 저렇게 협박하게 놔두고 네. 그럼 우리는 급해질 것 아닙니까? 네. 그걸 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이. 네. 네. 맞죠? 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네. 야, 자, 너 북한 자꾸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미군을 더 강화하려면 방위비 네. 올려라. 네. 주둔비. 미군 주둔 방위비 올려라. 또 뭐 엄청 올리라는 거죠. 네. 다음 두 번째, 지금 미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라. 네. 연합 그 파병해갖고 그 연합 함대 만들자. 네. 파병해라. 또 세 번째는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지만은 원래 한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부인부터 먼저 하고 네. 물밑에서 말이 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중거리 미사일 INF 네.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한국이 받아라 이런 이야기. 네. 이건 이제 양 정부에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게 말이 나오는 거는 이게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이 세 가지 요구인데 바이비 분담도 우리가 뭐 바이비 주둔비 인상도 적당히 할 수 있지만은 미국 요구만큼은 다 들어주기 어려울 거예요. 네. 이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도 네. 이거는 소위 지금 여당이 반전주의자들잖아요. 네. 우리나라 군이 외국에 파병하는 거는 그 사람들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거기 또 걸려 있는 거고. 네.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하고 안 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만 안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저렇게 쏘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도 미국이 느긋하게 빠져 있는 거는 바로 미국이 한국에서 요구할 게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이 정부가 좀 잘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부가 자꾸 북한 편드니까 미국은 문재인 정부 북한 편드는 것도 기분 나쁘고, 네. 일본도 이 북한이 일본의 위협이 되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까지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을 안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자꾸 북한 편들고 이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그 입장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을 물먹이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참
오랜만에 완전히 반전 카드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또 일본으로서는 에칭가스가 한국으로 왔다가 북으로 역수출이 되었다. 예, 그렇게 오거지 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40톤 어디로 갔느냐, 90판 상당히 한 39톤 정도 되는데요. 그거 그렇게 많은 걸 3년치를 한꺼번에 수출해 갔는데 그거 어디 갔느냐? 그 핵무기 만들면 그 일본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또 미국으로서는 자 이번에 뭐 북한 좀 혼 좀 내야 되겠고 한국도 좀 혼 좀 내야 되겠고 이런저런 참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외교에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또 북한도 우리 터라 하는 말이 너무 웃기는 말합니다. 보수 정권 여느 때와 똑같다. 이 문재인 정권 우리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북한의 공갈 수준은 뭐 공갈 협박 수준은 뭐 상당하니까 말 자체가 아주 상당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안보를 두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 보복 맞습니다. 네. 한일 청구권 그 협상이 국가 간 약속으로 다 끝났는데 왜 네. 다시 청구권에 살아있다고 하느냐. 그걸 내세우지만은 그들 내면의 불안은 한국에 너 불화수소 줬는데 네.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갖고 북한에서 핵무기가 돼갖고 그 핵무기가 일본으로 날아오는 것 아니냐. 그런 그 내심에 자기네들의 그 불안감. 네. 그것도 이제 아마 작용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마음먹고 경제보복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보복, 일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그들이 왜 국가 간 약속을 어겼냐 이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외교적으로밖에 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고 자 일본하고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미국하고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북한하고도 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또 인접국 러시아하고도 풀어야 될 예. 아주 긴박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 상황과 비슷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경제전쟁이다라고 보실 게 아니고 이것이 옛날 같으면 전쟁이죠. 옛날 같으면 전쟁 났죠. 네, 무조건. 근데 뭐 2차 대전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주변 국가하고. 자, 이제 국제 문제는 좀 잘 풀어주길 바라고요. 예. 국민들을 엉뚱한 데 동원하거나 관제 데모 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 현명합니다. 일본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만 힘을 길러야 될 것이고 이런 냉철한 국제 관계에서는 국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처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한국 경제 문제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는 한국 경제가 지금 2년 4개월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아직 2년 8달이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너무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각 국가의 아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금 2만 대에 있고 3년 전에 비해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도 다우지수 같은 것은 2만 6천 대에 있는데요. 3년 전보다는 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3년 만에 최악이죠. 아까 코스피도 3년 만에 최악이고 코스닥은 이제 5년 만에 최악이고 신저가가 1000개가 나왔습니다. 무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이틀 만에 경제보복 나오고 일본, 중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관세 폭탄 또 일본이 우리에게 제재한다 이런 거 8월 28일 시행 날짜인데요. 이런 걸 보면 경제적으로 지수가 수출도 반도체 같은 건 반토막이 났고 또 OECD 국가 32개 국가 중에서도 마이너스 0.4%의 이런 그 수출도 그렇고 경제 지표 여러 가지들이 전부 하락이고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타개하려면 자
이거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지금 IMF보다도 더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현재의 경제 진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표, 뭐 통계 지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심각하죠. 심각한데 지금 이제 만약에 금융 위기가 온다면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그들의 자본을 철수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금융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요구하고 이래 금융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한국은 더 큰 문제인데, 근데 일본의 금융이 빠져나가는 것만 갖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금융자산들이 빠져나가고 한국의 외국의 자본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 투자한 것도 철수하고 그래 되면 이게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들 큰 소리만 치고 괜찮다 막 그러는데 지금 괜찮은 게 아니죠.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무슨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내다수의 청와대가 자꾸 기업들을 불러다가 뭐 회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업들은 청와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자기네들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이 정부가 방향이 안 서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좌충우돌로 하는 거죠. 막 그냥 눈에 보이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재벌 불러다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재벌 불러다 이야기해서 재벌 자기네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이 현재 경제가 만약에 투자가 거의 안 돼,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도 안 되고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되고 수출이 점점 어려워져.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국내 소비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풀로 가동한다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하고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빤하니까 소비도 하락되죠. 소비가 하락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를 보면 지금 수출 또 수입에서 7년 만에 최악입니다. 최저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7.3 그렇다죠.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외환보유가 3천억 불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1조 2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역 규모도 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보다 4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돈을 빼간다? 참 상상하기 힘든 것이, 일본만 빼가겠습니까? 나머지 국가들? 그렇습니다. 땅 국가 영향 미치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자, 한국 경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처방을 내리고 좀 단단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자, 어제 이 정부가 또 장관급 8명을 대표님 거기서 눈여겨보시는 분이 한 분 있죠. 이 정부가 하도 헛발질을 많이 하니까 장관 임명해서 청문회에서 뭐 보고서 제대가 안 돼도 뭐 임명하고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됐다고 봐야죠. 됐다고 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에서 최악의 동문 1위 투표에서 1등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이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요, 사법개혁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법의 수요가 점점 많아졌는데. 근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관제민족주의나 선창하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떠드는 사람을 갖다가 해놨으니까 난 문재인 내각이 저게 참 오래 유지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는 장관을 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아니 한국에는 외무고시 안 해도 외교장관 되고 사법고시 안 해도 법무장관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한 토론회 토크쇼에서 나는 조국이 법무장관 시킬 거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하는 말이 나는 롯데 자이언츠 사장하고 싶다. 남체 거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 법무장관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법개혁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검찰도 다뤄야 되고 범죄자도 다뤄야 되고 사법적인 판단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나라가 좀 걱정입니다. 걱정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뭐 그거 길게 이야기할 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의 목표하는 게 딱 두 가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봐야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하는 것도 주류 교체의 한 바둑이죠. 한 수죠. 그다음에 체제를 변화시키겠다. 그건 이제 각종 곳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해체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가 장기 집권하겠다. 그건 이해찬 씨가 20년 집권, 100년 집권 하겠다 이야기했잖아. 이 세 가지가 문재인 정권의 집권 목표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헛발질하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하고 했습니까? 바로 청문회 통과 안 된 사람을 17명이나 지금 임명을 해놨으니까 벌써 2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주류 교체의 바둑을 하나하나 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국민들은 지금 날도 더운데 매우 짜증나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면 뭐 합니까? 금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라는 게 사람 거르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안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조리 임명하고 있잖아요. 작은 약속도 못 지키고 나라도 엉망으로 하고 외교도 엉망으로 하고 국방 문제는 세계적으로 지금 불거졌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집권 어림도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